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피해 목요일. 네, 피해 목요일입니다. 이럴 거면 잘해주지나 말지 네.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네, 가요가 있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저는 아침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시장이 올라서 굉장히 기뻤는데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또 시장의 하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할 만한 이슈였나? 인플레이션, 뭐 물가 얘기,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수가 S&P가 4% 넘게 하락하는 그러한 그렇죠. 모습이 거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깃,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보통 그 높은 물가라든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보루였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네. 보니까 뭔가 마지막 희망이 끌어진 듯한 약간 느낌이 나와주면서 급락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급락세가 너무 컸습니다. 어젯밤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폭에 빠졌고요. 특히 나스닥이 그 5%가 빠졌기 때문에 네. 5% 빠진 것들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던 시장이니까 좀 이따가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장 정리 저희가 해볼 테고요. 저희가 엊그저께인가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기회의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예,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귀를 닫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에이. 그렇죠. 자포자기 그렇죠. 하거나 이렇게 시장이 빠졌는데 또 무슨 기회라는 건가? 이때 투자 심리 뭐 워런 버핏,옹을 비롯한 여러 구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실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에서는 또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좀 기네요. 네, 좀 깁니다. 네. 타깃의 어닝 쇼크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타깃은요,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밤에 끝난 시장이 약 24% 넘게 빠지면서 거의 3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4.03% 하락했고요. 다우가 3.57% 하락, 나스닥이 4.73%가 빠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빠졌고, 특히 이제 빠진 폭을 아시겠지만 거의 힘없이 빠졌다고 좀 미끄러졌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반등하면 보일까 말까 했는데 거의 반등이 없었던 가장 안 좋았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안 좋았던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뭐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네. 적이 없었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뭐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크게 하락을 했고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는 날 다음 날 시장이 최근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네, 없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약간의 안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또 안 나온다고 또 뭐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네. 좀 발언을 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했던 그 발언도 역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그 물가 많이 올라오면 75p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제 하락하는 거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월마트에 이어서 네. 그 타깃. 대표적인 그 소매 유통업체인 타깃입니다. 타깃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모르실 것 같은데 1902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파리의 하리 유통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 2천여 개가 점포가 있는데 딱 보시면 이런 심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잘 보시면 오더 픽업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 때 여기서 물건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차로 여기서 이렇게 받아갔던 슉 하면. 그런 시절 상당히 좀
실적을 잘 보였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팬데믹 때 가장 좋았던 그런 유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 실적이 좀 폭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타겟이 월마트랑 비슷한 성격의 그런 할인점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월마트 대비해서 매장 수는 거의 절반 적죠. 정도고 반면 굉장히 또 쾌적하다고 해요. 월마트 대비해서 시설 이런 면이. 맞습니다. 쾌적하고 또 네.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유통점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참고하시면 좋을 얼마나 것 좀 같고요. 부정적이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인데요. 어젯밤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망이 3.07, 실제가 2.19가 나와주면서 큰 폭의 미스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약 30%의 어느 쇼크를 보여주는 실적인데 이 정도 실적은 거의 못 나온 정도의 실적입니다. 쇼크입니다.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일단은 물류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또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있는 포가 이제 그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팬데믹 때 떨어졌다가 고점이 10 보여줬다가 지금 5까지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상 많이 올라갔던 부분 대부분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얼마나 크게 빠진지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 표입니다. 35년 만에 가장 크게 빠진 시장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빠진 시장은 블랙 먼데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네. 이렇게 25%씩 하락한 적이 없었던 기업인 거죠. 없었던 기업이죠.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팬데믹 때 주가 거의 2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마저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많이 빠졌지만 또 전날에 월마트가 또 35년 만에 11%가 빠진 것도 하나의 기록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었던 기업들이 네.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시면서 뭔가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소매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이에 영향으로 우후죽순으로 모두 하락을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예. 주가 보니까 같이 많이 예, 빠졌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달러트리 같은 기업들, 한국의 다이소인데요.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약 14%가 빠진 모습이고요. 코스트코 역시 약 12%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월마트가 어제 하락해서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거의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요 이 기업 실적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무리 뭐 물가가 오르고 해도 어쨌든 생필품으로 사용해야 그렇죠, 하는 것들은 그렇죠. 가격에 네. 결정권이 있고 네, 맞습니다. 전가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단기간에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히 에너지 값이 올라온 거에 상당히 피해가 큰 모습인데 네. 실제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시장이에요, 시장. 그렇죠. 시장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가긴 하는데 이게 자꾸 음. 두 개 살 거 원래는 두 개 샀던 거를 하나만 사게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반찬 먹을 때 보통 뭐 저렴한 뭐 나물 반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먹다가 좀 비싼 소세지 이런 그렇죠. 거를 안 사게 되죠. 너무 비싸지면. 그렇죠. 못 사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또 이 타깃이 어제 얘기한 걸 치게 네. 되면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할인을 많이 했대요. 아, 할인을 많이 하면서 일단 원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 실적이 급감했다고 나오는 게 어제 내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 네. 아까 타깃 얘기 나왔을 때 타깃 좋은데 할인도 좋아요. 많이 해주고 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할인이 할인이 실적에 지금은 발목을 잡았군요. 발목을 잡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가능한데 지금은요 워낙 이익단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할인이 뭔가 치명적인 또 실적 훼손 갖고 온 걸로 좀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맵인데요. 오늘 맵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별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이겁니다. 딱 9개만 올라갔습니다. S&P 500 중에서. 아니 근데 저는 항상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은 투매가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니 아마존이 저렇게 7% 빠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나마 유통업체 가까운 성질의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애플도 아마존도 많이 빠졌고요. 애플 5.64%, MS 4.78%, 엔비디아가 6.82% 빠지면서 성장주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성장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언제쯤 그만 볼까 궁금한데요.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유통주들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랑 은행주들이 좀 덜 빠졌어요. 그나마 덜 빠진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제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더 많이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약간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테슬라가 6.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죠? S&P 500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쵸. ESG 지수에서 이번에 탈락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E는 맞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 기업은 맞아요. 맞는데 SG에 안 맞는 거죠. 약간 소셜, 그러니까 즉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약간의 부당한 처벌, 처우 이런 게 있는데 인종차별 뭐. 인종차별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일론 머스크 화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좀 안타깝죠. 대표적인 ESG 기업이었는데.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는 ESG를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예, 써가면서 썼습니다. 예, 예. 비하를 했어요. 예, 비하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도 그렇고 뭐 가버넌스 특히 소셜 그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야 되거든요. 직원들을 뒤에서 공평하게 직원 안 대우주고. 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인종차별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메가 그다음에 팩토리 쓰잖아요. 실제 공장에 가봤더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무 열악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지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쫓겨난 건데 뭔가 일론 머스크가 약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걸 밤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요. 어쨌든 그 ESG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은 관련된 뭐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팔게 되겠죠. 그만큼 수급이 안 좋아지는 네. 건데 그렇지만 뭐 일론 머스크 워낙 또 좋은 분이고 또 테슬라가 워낙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잘 버티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이것도 밖에도. 역시 또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끝난 기업이 실적 발표 끝난 기업인데요. 네. 시스코 시스템즈. 과거에 저희가 봤던 그 네트워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아직까지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딱 보시면 EPS는 거의 맞추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약 5억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네. 부족했고 또 끝난 다음에 어닝 가이던스를 잡은 게 뭐냐면 전쟁 그다음에 중국 봉쇄로 다음 분기 전망이 어둡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스코 시스템즈 한국 본사를 가봤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삼성동. 삼성동. 예, 삼성동에 있는데 그 내부의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그렇죠, 장비. 를 구경을 하고 왔어요. 어. 엄청 시설이 최첨단이고 좋던데 그 기기당 단가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비쌉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된다면은 이제 매출을 한번 발생을 시키면은 그 영업이익당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실적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왜 뭐 그랬을지. 저기 나온 것처럼 전쟁이나 중국 봉쇄로 해서 그 부분이 깎이면은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매출이 높았어요. 이런 쪽의 지역들의 매출이. 네. 그래서 일단 이 깎아먹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쟁은 좀 끝났으면 좋은데 어젯밤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쟁 얘기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네.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한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백기를 들었던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전쟁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엄청나게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근데 오히려 뭐 전해지면은 그게 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깝죠.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준비한 그 시세를 갖고 왔는데 13.4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빠집니까? 이제 지금은 다행히도 낙폭을 조금 줄여서 애프터마켓에서 11.91% 하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발표가 되자마자 거래량이 850만 주가 터진 그런 모습 보여 상당히 빠르게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중 저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스코 시스템즈 뭐 향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 회사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당연히 더 그러겠죠. 70% 정도의 직원들이 재택을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한번 했던 분들이 네. 다시 나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재택 시스템이 워낙에 잘 되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비용 단에서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관련된 국가들에 있어서의 네, 매출이 맞죠. 다시금 좀 회복이 돼야 한다라는 건데 뭐 전쟁 끝나고 또 중국도 좀 다시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좋아져야죠. 특히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이 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좀 좋은 기사가 있어요. 좋은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기사요? 네, 안 보입니다. 좋은 기사는 별로 안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잡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위안함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장 하락한 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장 부사장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아침에 오자마자 보이차 한 잔을 이렇게 보이차. 내려서 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보이차를 먹어가면서 따뜻한 한번 차. 침착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미국 가가지고 파월의장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뭐 기업들 실적 안 좋다고 가서 물건을 대거 살 수도 없는 그렇죠. 환경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또 투자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입원하면 누가 간병해줄까? 180일 하루 최대 12만 원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보험 출시. 무료 상담 전화 1599-8059 1599-8059. 업계 유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간병인 보험. 무료 상담 전화 1599-8059.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들여야 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힘있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내 아이의 아버지, 어깨가 무거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키우기도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장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네. 보통 이럴 때면 1시, 2시쯤에 이제 잠깐 이제 자고 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헉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나 많이 빠질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제가 이 네. 자료의 주제를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떠나면은 오히려 나중에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그렇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렇죠. 올 연말인지 내년인지 네. 뭐 5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살짝 봤더니 저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버피동을. 예. 그런가요? 전 따라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일단 그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 시장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발표가 됐었던 거는 그러니까 어제 그 저희가 실물 경제 지표 중에 소매 판매라든지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부분 이제 그저께 나오긴 했죠.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지표에 대한 발표보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그 장 하락한 것도 보면 그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FOMC 회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파월 그 의장의 기자회견 네.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바는 연준이 75bp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던 거였거든요. 어. 근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야 아니야 75bp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그때 반짝 올랐다가 그런데 75bp는 안 할 건데 50bp 50은 할 꾸준히 거야. 할 거야. 어. 이렇게 이제 그걸 다음날 소화하면서 네. 하루 반짝 올랐다가 그 다음날 폭락하는. 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전날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역시 미국은 소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네. 그 제가 올해 꼭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봐야 하는 부분은 소비자 심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3월달, 4월, 5월 이렇게 좀 추이를 보면 3월달에 안 좋았던 부분이 4월달에 메이크업 되면서 잠깐 올라왔는데 5월달 다시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11년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소비 항목 그 설문 항목들 중에서 보시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직격탄입니다.
뭐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주유소 가면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간밤에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낙폭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이던스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매출이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제가 여기 와서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립금리에 대한 타겟팅이 바뀌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외로 빨랐어요.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립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엊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또는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 그러니까 중립 금리라고 하는 수준이 대략 한 2.5% 정도이고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게 한 3%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을 통해서 최소 이게 50bp 이상씩 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일단 중립금 연준이 생각하는 그 중립금리 수준이 한 최소 3% 정도.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3.5% 수준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더 매파적이겠네라는 거죠. 앞으로 회의가 이제 5번 남아 있긴 하지만 더 매파적이겠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희망을 그나마 좀 걸고 있었던 소비가 지금은 앞에 좀 안개가 드리워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렇게 또 주가까지도 연계해서 보여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1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수치는 좋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이 크게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S&P 500의 전체적인 이익 수준이라든지 매출액 이게 분기별로 끊어서 보지 마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네.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결국엔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대략 한 7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이익 증가율단으로 보면은 예상이 대략 한 5%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간 시점에서 9% 이상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는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2010년대 초반에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그 전체 그 상장사들의 영업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조 중반대에서 10년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조 탁 터치한 순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시점이 실제 미국에서도 뭐 최근 2년 동안 나타났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도 한번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은 전망은 이제 갖춰져 있다. 이제 향후에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디프레스 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가격 조정에 의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 또는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전체 1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기업들로만 묶어놓은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또는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구간에는 분명히 좀 와 있는 거는 맞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고 저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항상 뭐 단기적으로 2019년, 2020년 팬데믹 때는 싸졌는데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좋아지는 거 맞나? 뭐 1년 뒤, 2년 뒤 경기 침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 사도 될 구간인가?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되게 올해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연준은 적어도 상반기는 되게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하방 압력을 갖고 빠질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보일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미 있는. 그 의미가 뭐 얼마 정도 조정돼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보면 그 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네. 항상 비교를 좀 동일하다. 해드리잖아요.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반영이 될 거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2, 3개월, 향후 2, 3개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5개월 연속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아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페드 풋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 이 물가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연준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진정시켰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가 좀 안정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야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런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매크로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시점이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요게 이제는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한 책무도 연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가만 잡는다고 해서 경제 망가뜨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198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했던 게 뭐냐면 연착륙 가능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도는 셌다.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물가가 꺾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미 또 시장이 반영을 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익이나 매출 레벨 자체가 올라갔던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리레이팅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점진적인 접근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봐요. 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한번 제가 약간의 시뮬레이션별로 한번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월가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네, 같은 워렌 경우도 버핏,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평소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좀 욕심 가져도 돼. 네. 다른 사람들이 욕심 엄청 부릴 때 그때는 좀 걱정해야 되고 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엄청난 두려움을 엄청나죠. 지금은 있을 투자 만한. 심리가 이토록 안 그러면 좋았을 때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난번 엊그저께 소매 판매 결과로도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는 그러니까 주시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최근에 뭐 실질 임금 같은 경우도 7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주택을 산다라든지 할 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원리금이든 이자 부담이든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소비 항목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도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게 혹시나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엔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반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메이크업해 줄 수 있는 약간의 기대감들. 그래서 지난밤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되게 푸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중 관세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의 버퍼를 좀 둬야 된다. 여유를 둬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약간의 뭐 소비 심리 또는 생산자들의 생산 심리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하게 또 푸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위원님은 지난밤에 급락이 소매업체의 실적 부진하고 그다음에 파월의 재해석 두 가지 본다 그러면 어떻게 더 비중이 큰 거죠? 저는 파월입니까? 파월입니다. 네. 아, 파월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떨어져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연동이 돼 지금 있죠.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가격 결정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총 수요 단위예요. 수요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소비 여력을 낮춰버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상품 또는 서비스 할 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걸 자극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 최근 한 2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상당히 기준금리, 그러니까 시장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5월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건 기대 심리 요인이 크다. 근데 실제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가파르게 꺾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이 제가 봤을 때 바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잘 워킹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향후에 연준의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같이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을 정도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간밤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좀 세게 발언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믿었던 파월의 말도 이제 그래서 어제 들었더니 파월을 믿으셨어요? 재밌는 얘기가 네. 어쨌거나 별명이 바뀌었답니다. 뭘로요? 비둘기에서 매둘기로 약간 바뀌었다고 그죠? 파월의 어제. 말은 일단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요. 뭐 인플레이션도 뭐 작년에 뭐 그렇죠.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네. 얘기했던 분인데 우리가 뭐 누굴 믿겠습니까? 투자할 때는 나 자신의 뭐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네. 그래서 지금 팔 수도 없고
사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심플하게 접근을 하셔야죠. 심플하게. 심플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팔자라고 하면 저는 팔자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은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결국엔 아까 보셨던 팡플러스 같은 네,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되게 시장에서 갈구하는 게 결국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갈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네. 가격 결정력이나 시장 지배력 또는 뭐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되게 좀 지금은 시련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가격이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지난해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플레이를 계속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실무자산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직접적인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ETF라든지 또는 다른 간접적인 투자 방법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저는 일단 에너지하고 식량 쪽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계속 꾸준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중에 뭐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도 유가지만 일단 천연가스 쪽에 훨씬 더 네, 가격적인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뭐 식량 쪽에서는 최근에 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농업과 관련한 ETF, 곡물 관련한 ETF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투자 대안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무거운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 또 내 아이 아버지는 육아도 하시느라 밤잠을 늘 설치실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 시장 때문에 그렇죠. 뭐 깨 계신 게 오히려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이신가요? 아니, 지금 건강 상태가 뭔가 목도 그렇고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네. 건강을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기분이 너무 다운될 때는 억지로 막 웃으면서 몸을 좀 흔들어 보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라도 이제 끌어올려야죠.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나의 기분을 이렇게 어떻게라도 억지로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금 이제 반응들을 보니까 많이들 마음이 힘드시겠죠. 예, 네, 저도 뭐 제 계좌 아침에 살짝 열어봤는데 빨간불이 결국에는 엄청 심하. 그럼 다 먹은 걸 되돌렸던. 예, 결국에는 그런 상- 근데 그렇습니까? 또 S&P 뭐 투자는 그런 ETF는 이제 아직까지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 예. 많이 올랐던 그 하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네. 잘 붙잡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붙잡아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한 네. 그 이력을 연수로 따져보면은 한 5년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한 20년? 엄청 오랫동안 봤죠. 네. 네. 제가 오늘 그 날짜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네, 제가 이런 역사 얘기하면 부사장님이 바로 뭐라 그럽니다. 왜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기억한다고. 1987년 10월 19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블랙 먼데이잖아요. 블랙 먼데이거든요. 네. 블랙 먼데이 하면 그냥 뭐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시고 소설로 그렇죠. 분도 계시고 관련된 뭐 이것저것 보신 분 계시겠는데요. 그날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이 났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월마트 그 타겟이 오늘 주가 하락이 87년 10월 19일 이후 최대 하락이 되겠고요. 코스트코도 2003년 이후 최대. 코스트코는 두 자리가 수가 빠졌거든요. 11% 빠졌는데 그것도 2003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날인데요. 결국 지나고 나면 주시장은 다 회복됐다는 걸 첫 번째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늘 고민은 이제 그때 팔 걸.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은 그때 팔 걸 아니면 그때 샀어야 돼.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 같은 어떤 예지력이라고 할까요? 귀신같이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 고점에서 딱 팔고요. 팔고 떨어지기 전날 딱 파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제일 바닥에서 사고 제일 올라가서 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지나고 나면 그러죠. 지나고 나면 점을 딱딱 찍죠. 백 테스트라고 하면 뭐든지 학과 갖다 붙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백 테스트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 있어요. 다 찾아내면 변수 값을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렵죠. 1990년부터 지금은 32년 됐잖아요. 32년 동안에 보면 그냥 주식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한 90년대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 닷컴 버블도 있었고 리만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1928년부터 했을때 약간 수익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8%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정말 운이 진짜 좋아 갖고 가장 나빴던 날 있죠. 가장 나빴던 날을 한 50일만 100일 정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1년에 3일 정도 가장 나빠지기 전날 다 팔았어요.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제가 수치를 넣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5%가 갑니다. 가장 그러니까 안 좋았던 한 달 1년에 3번 정도만 가장 안 좋았던 전날 내가 주식을 다 팔았어요. 예지력이 있어 갖고. 그럼 많지도 않아요. 3일씩만 없었어요. 그 나머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25%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연 25%면 엄청난 겁니다. 연 25% 하면 2년 반 정도, 2년 한 10개월 정도 되면 더블이 납니다. 원금이. 예.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있죠. 반대로 운이 약간 없었어요. 가장 좋았던 매년 3일씩만 없었다 그래도 주식은 손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7.8%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7.8% 8% 내외하면 한 8년 정도 되면 더블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8년 정도 갖고 더블이 나는데 만족할 건지 아니면 연 10% 하면 7년 정도가 오고 아주 최근에 안이 좋았던 리만 사태 이후에는 연 15% 났기 때문에 한 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좀 여유롭게 한 8년 정도에서 더블이 나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예지력을 누군가 찾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걸 잴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 주식의 지수로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더블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자기의 욕심과 리워드랑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저희끼리 얘기지만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오셔갖고 야 내일 말이지 타깃이 급락할 것 같아 네. 라고 얘기하고 35년 만에 급락하고 아마도 파월의 말을 재해석하면서 지수가 5% 이상 빠질 것 같아 가까이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네.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듣지도 않죠. 예, 예. 안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안 듣죠. 근데 일어나면 결과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감을 못 하겠어요. 팬데믹 때는 체감했잖아요. 우리 못 네. 나가니까 주가 빠지는 체감했는데 지금은 장 괜찮은데 뭐 실적 괜찮은데 경기 좋은데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서 오는 멘탈이 좀 많이 붕괴되는 저는 그렇거든요. 너무 네네. 과도하게 네. 선반영되는 그런 시장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많이 빠진 것 같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데 빠지니까 좀 아쉽죠. 네.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네. 여하튼 S&P 500과 다우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이 오늘 현재 모습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이게 정말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기록입니다. 오늘까지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까지 1% 이상 하락한 날이 28번이 있었어요. 28번. 그러니까 28번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08년 9년 있죠. 네. 같은 기간이요. 같은 기간 아까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4개월 반 5월 18일까 같은 시기에 5월 18일까지 보면 그 당시에 리만 사태 때 더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비슷한 거가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컸던 극히 예외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월마트랑 타겟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주가 결과라만 보면 결과가 많이 빠졌다는 거가 핵심이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얘기했을 때가 PB 상품이 많이 팔린다 그랬잖아요. 앵커님 듣고 계세요? 네. PB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우유더라도 자체 상표 자체 있는 거. 브랜드. 뭐 월마트가 뭐가 있건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경우면 노브랜드 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롯데면 롯데 그런 게 있겠죠. 콜라도 무슨 뭐 노브랜드 콜라가 있다면 네, 그런 자체 거가 브랜드. 많이 팔린다 그랬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속상하지만 오늘 타겟의 CEO하면 상당히 스타성 CEO 아닙니까 부사장님? 네, 그렇죠. 이름은 제가 까먹었지만 이분이 오늘 얘기한 거가 두 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그 월마트랑 똑같습니다. 매출은 다 생각보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작년에 TV를 사던 사람들이 지금 여행용 캐리어 있죠, 러기지. 그걸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근데 비행기가 비싸가지고 또 못 가는데 어쨌든 사긴 사네요.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네. 다 내고 사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나라 지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걸 제가 봤더니요. 모든 홈쇼핑 체인문의 거의 80-90%가 해외여행권만 팔았어요. 6시 7시 그때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요. 그래서 일부 지금 대도시에서 미국 대도시에서 제가 어저께 채팅창에서 이거 쓴 거 제가 직접 안 봐서 쓰신 걸 보니까 시카고에서 한국 왔다 갔다는 거가 엄청 올라갔고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는 거 어떤 채팅창에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싸요. 느낌이라는 거죠. TV를 사던 사람이 여행용 쇼핑을 사고 있다면서 그 가방을 사갔다는 얘기하면서 이분 얘기가 미국인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걸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TV가 더 비싸지 않나요? 여행용 가방보다? 그래서 TV가 매출이 비싼 것도 줄지 있고 싼 것도 싼 있고 것도 있나요? 러기지 그 가방도 물론 타겟에서는 엄청 비싼 거 그 가방은 팔지는 않겠으나 네. 당연히 이제 약간 다르겠죠. 이게 개념이 다르겠죠. 문제는 다른 걸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집보다는 밖에 관련된 소비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품이라는 것보다 서비스에 관련된 걸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오늘 주가 다 떨어졌죠. 오늘 S&P 500에서 500개 중에서 오른 거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9개. 네, 9개, 10개밖에 안 되고요. 나스닥 100은 제가 찾아봤더니 3개인가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주가 떨어지면 다 우울하고 반대로 주가 엄청 올라가면 그냥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지금 항상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찾아 두셔야 돼요. 오늘 내일 뭐 일주일 동안 이런 게 영향이 없을 수 있죠.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서 항상 올라갈 때도 딴가 뭔가 다른 걸 찾아보시고 떨어질 때도 다른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지금요. 어떤 걸 소비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죠. 다 떨어졌지만 그런 것 좀 느낌을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는 뭐 같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7% 이상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코는 이제 말씀드렸던 2003년이죠. 덩달아 같이 떨어진 거죠. 근데 코스트코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떻게 발표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실적 발표하는데 이익을 발표 안 하고 매출만 발표하잖아요. 매달 실적 발표하는 거. 미국 그리고 미국 바깥에 전 세계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의 매출을 발표하거든요. 매달 발표하는데 이익은 발표 안 하는데 이익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날지 모르겠지만 코스트코도 오늘 2003년 이후 최대폭으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 2003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이 코스트코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뭐 영향을 받았다. 타깃이나 월마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지만 네. 밑에 그 종목들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거든요. 다 빠졌죠. 다 빠지는 게 많습니다. 애플도 한 6% 떨어지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5% 떨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다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S&P 중에서 10개 안 되는 종목 올라갔던 거랑 마찬가지로 다 빠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 특히 이런 시기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애플 마이크도 떨어졌고요. 오늘 뭐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AMD도 다시 6% 이상 같이 떨어졌죠.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선 코너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죠. 테슬라가 오늘 또 붙었죠. 또 한번요. 오늘 이제 S&P랑 지금 붙으면서 뭐 악마의 화신이네, 뭐 사기꾼이네 하면서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말 있죠. 영화에서나 쓰고 미국에서 시중에서 쓰는 말 정도로 오늘 막 갖다 서로 했죠. 일론 머스크가 대응을 했는데 여하튼 이 S&P 500에 S&P에서
ESG 지수란 게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아웃됐어요. 6.8%가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사실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3개월에 한 번씩 쿼터리 분기마다 리밸런스가 하는데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이유를. 근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저 말도 안 된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쿨하게 그냥 원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원문. 그래서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이야. 여기를 쫙 찍으세요. 화면 잡아주시면 Rebalancing Act of the S&P 500 ESG 인덱스라는 거가 S&P의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가 나와 있어요. 워낙은 그냥 발표하면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자기네가 그 성과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도 벌써 자기네가 안 거죠. 엄청 많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응이 있을까 하니까 딴 것도 빠졌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쉐브론도 빠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벅제쇼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놨어요. 테슬라 왜 빠졌느냐를 얘기했는데 인종차별 이런 게 좀 있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열악한 근무 조건은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약간 저도 처음에 이게 뭐야 했던 거가 탄소 감소 전략인데요. 감소 전략인데 오타가 났는데 탄소 감소 정책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니까 탄소 감소에 좋으니까 이제 ESG에 들어간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다양한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건을 만들면 그것들을 예로 들은 거 여기가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쓰기니 영어로 보면 웨이스트죠.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자동차 공장에 돌리면 그 쓰레기의 처리에 이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이랑 지금 캘리포니아 공장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쪽이랑 또 다툼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뭐 자세한 건 그 안에 나오는데 그 다툼이 대한 게 지금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하나의 행동 강령이 한쪽 뭐 그 법적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네 객관적으로 점수화를 하고 있는데 점수하는데 점수에서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졌고요. 어찌되건 떨어졌고 빼냈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ESG의 지표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악마의 화신이라든가 한마디로 보면 스캠이라고 스캠이 사기잖아요. 사기꾼들이다 뭐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뒤에 네. 그 S&P 500 ESG 관련된 그 리밸런싱 된 퍼센테이지가 지금 네, 그래서 나와 그걸 있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캡처 또 씌워도 되고요. 이거 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화면에서 요 그대로 하면 이게 그 공식 페이지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도 리밸런싱 이후에도 10개 가장 많이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애플, 높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뭐 프록텐&갬블, 엑선모빌. 여기 보면 오늘 엑선모빌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쉐브론이 빠졌어요. 왼쪽은 빠진 겁니다. 테슬라 빠지고 벅스에스웨이죠. 벅스에스웨이는 이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주총회 할 때도 ESG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이슈인데요. 그때 워런 버핏이 이건 자기네는 투자 회사잖아요. 직접 경영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역할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해 비판인데 어찌됐건 뭐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이걸 벅스에서도 빠지고요. 존슨앤슨 빠지고 메타 플랫폼도 빠지고요. 쉐어론 빠지고 등등 빠진 게 있었어요. 엑센추어 빠지고 웰스파고 빠졌는데 여하튼 이게 오늘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테슬라는 중요하고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싸움이라보다는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죠. 논쟁도 아니죠. 그냥 자기네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가 막 얘기한 거죠. 화냈죠. 네,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막 화를 낸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것도 그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ESG 인덱스의 성과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 ESG 인덱스를 쫓아가는 ETF가 많으냐는 건데요. ESG를 추정하는 ETF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물론 S&P 500을 제일 많이 쓰지만 S&P 500뿐만 아니라 블룸버그도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인덱스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ESG 있고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다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ESG에 대한 인덱스가 S&P 500을 꾸준히 아웃퍼폼했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약간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에너지 주식이 워낙 많이 올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하나의 개념적인 의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ESG 무브먼트에서 이들이 보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테슬라는 오늘 빠졌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큰 영향을 미쳤고 주가의 하락에 또 하나의 분명히 요인이 있었던 건 분명히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빠진 거는 뭐에서 빠지는 안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안 좋은 거죠. 향후 주가에도 더 뭐 매물이나 이런 부담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절대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인데 마이너스 요인이 생각만큼 엄청 그것 때문에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S&P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S&P 그렇게 발표하면 블룸버그도 그런 걸 발표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도 발표하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조금은 좀 마이너스 나는 건 불가피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까지 엄청 떨어진다 보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뭐 일정 수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다만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돈이 빠진다 이거는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최근에 사실 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네. 뭐 공장 이슈를 비롯해서 이렇게 인덱스 안에서도 또 빠지고 또 트위터 관련된 이슈로 또 수장이 관련된 이슈까지 자꾸 겹쳐져서 주가가 좀 오를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아서 좀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디 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쭉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곧 1시간 반 정도 뒤에 시작되는 국내 증시도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은 또 피로감도 굉장히 또 많은 네, 하루잖아요. 극대화되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부디 이제 건강 해치지 않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